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독일 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야기죠. 처음엔 당연히 프랑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유럽 언론들이 하나둘씩 입을 다물게 된 사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진짜 실력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는지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독일의 한 기자가 어떻게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일어난 놀라운 반전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2024년 9월 프라하의 가을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차이퉁의 에너지 전문 기자 클라라 호프만이 체코의 수도에 발을 디딘 것도 바로 이때였죠. 클라라는 20년 넘게 유럽 에너지 시장을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이미 반쯤 완성된 기사 초안이 들어있었어요. 제목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프랑스의 완승, 체코 원전 시장 장악. 클라라가 프라하에 온 이유는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두코바니 원전 확장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유럽 에너지 안보에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였죠.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을 누가 맡느냐는 것이었어요. 유럽 언론들은 한 목소리로 프랑스 전력공사인 EDF가 수주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클라라 역시 마찬가지였죠. 프랑스는 유럽 원전 기술의 최고봉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게다가 체코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니까 당연히 유럽 기업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라하 호텔 로비에서 만난 다른 유럽 기자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는 이번 일은 너무 뻔해서 취재할 게 별로 없다며 웃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기자는 한국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냥 경험 쌓으려고 나온 것 같다고 말했죠. 실제로 유럽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조롱 섞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한국은 그냥 OEM 기술자들 아니야? 자기들이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런 말들이 커피 한잔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클라라도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에 동조했습니다. 유럽에서 나고 자란 그녀에게 유럽 기술의 우수성은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특히 프랑스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배워왔죠.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도 프랑스만큼은 안전하게 원전을 운영해왔으니까요. 하지만 클라라는 경험 많은 기자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라는 원칙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두코바니 원전 현장 근처에서 열리는 기자 브리핑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국 측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클라라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발표를 보면서 이 사람들 진짜 준비를 많이 했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클라라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두코바니 원전 근처의 작은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체코 에너지부 관계자가 입찰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각 업체 대표들이 간단한 소개를 하는 자리였죠. 클라라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습관적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EDF 대표가 먼저 나섰습니다. 프랑스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우리는 58기의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원전 기술의 선두주자입니다. 라고 말했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클라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다음 순서가 한국 한수원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솔직히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이크 앞에 선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거든요. 이수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엔지니어는 유창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수력원자력 해외사업본부 이수연입니다. 저희는 현재 25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96%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클라라는 펜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세계 1위라고요? 이수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기를 성공적으로 수출했습니다. 예정보다 빠르게 완공했고 현재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죠. 체코 두코바니 원전 역시 저희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클라라는 이수연의 발표 자료를 자세히 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그래프와 데이터들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건설 기간과 비용 부분에서 한국의 제안이 상당히 경쟁력 있어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클라라는 고민했습니다. 이 젊은 한국 엔지니어와 인터뷰를 해볼까?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몇 가지 질문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이수연과 마주 앉으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수출한다는 게 유럽 사람들에게는 좀 낯설어요. 어떻게 가능했나요? 이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저희 한국은 1970년대부터 원전을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점차 국산화를 이뤄냈죠. 지금은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픈 과정을 겪으면서 안전성을 더욱 높였어요. 아픈 과정이요? 과거에 몇 차례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했죠. 그 결과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라라는 이수연의 진솔함에 감동받았습니다. 프랑스 관계자들처럼 자랑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어려웠던 점도 인정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한국 기술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신뢰를 얻을 건가요? 이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죠. 바라카 원전이 그 증거입니다. 40도가 넘는 사막에서도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기술은 국적이 아니라 성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클라라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 엔지니어에게서 진정성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원전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클라라는 호텔로 돌아가서 한국 원전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이수연이 한 말들이 모두 사실이었어요. 한국의 원전 가동률은 정말 세계 1위였고 바라카 원전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클라라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EDF의 고위 관계자였어요. 클라라, 어제 한국 사람들과 인터뷰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냥 취재 차원에서요. 그런데 너무 깊이 파지는 마세요. 이번 계약은 이미 우리 쪽으로 정리됐거든요. 클라라는 당황했습니다. 계약이 정리됐다니 아직 입찰 과정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체코 정부와 이미 내부적으로 합의가 됐다는 뜻이에요. 한국은 그냥 경쟁을 위한 들러리 역할일 뿐이죠. 전화를 끊은 후 클라라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기자로서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의무감이 솟아올랐죠. 며칠 후 클라라는 체코 에너지부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각 업체의 제안서를 비교 분석한 내부 자료였는데 그 내용이 놀라웠어요. 한국 한수원의 제안서가 프랑스 EDF보다 건설 비용은 30% 저렴하고 공사 기간도 2년이나 짧았습니다. 기술적 안전성 평가에서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항목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았죠. 클라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좋은데 왜 프랑스가 이미 계약을 따놓았다고 확신하는 걸까요? 답은 곧 밝혀졌습니다.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가 체코 정부에 보낸 비공식 서한이 언론에 공개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체코가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서 유럽 기업과 우선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아시아 기업과의 계약은 유럽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명백한 압박이었습니다. 클라라는 분노했어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정치적 압력으로 결과를 좌우하려는 시도였거든요. 클라라는 다시 이수연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팀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이수연 씨, 유럽연합에서 체코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식 들었나요? 이수연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기술과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을 건가요? 저희 팀은 지난 3년간 이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해왔어요. 체코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원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정치적 압력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죠. 클라라는 이수연의 의지에 감동받았습니다.
동시에 유럽의 기득권층에 대한 의문이 커져갔어요.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일일까요? 체코에서의 취재가 일주일째 접어들 무렵 클라라는 점점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유럽 중심의 사고방식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클라라는 이수연에게 제대로 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프라하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이수연은 지친 기색 없이 나타났습니다. 늦은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괜찮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오히려 고마워요. 클라라는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싸우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한국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정치적 압력까지 받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수연은 잠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클라라 씨,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는 7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클라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때문이에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도 우리는 계속 도전했습니다. 조선업도 그랬고, 반도체도 그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비웃었지만 결국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죠. 이수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전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외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우리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지금의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라카 원전을 성공시킨 것도 그런 노력의 결과죠. 클라라는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유럽에서는 한국 기술을 잘 모르고 정치적 압력도 있고요. 이수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기술은 국적이 아니라 성능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체코 국민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클라라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말이에요. 유럽이 최고라는 생각, 아시아 기술은 아직 부족하다는 선입견들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수연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약 이번에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수연은 주저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다시 도전할 거예요. 언젠가는 기술의 진가가 인정받을 날이 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클라라는 기사 제목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프랑스의 완승이라는 제목이 과연 맞는 걸까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2024년 7월 드디어 체코 정부는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두코바니 원전 확장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한수원을 선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클라라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긴 건가요? 전 세계 언론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특히 더 그랬죠. 프랑스 르몽드는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보도했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시아 기술의 부상이라는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클라라는 즉시 이수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해내셨네요. 이수연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함께 책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정말 좋은 원전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바로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즉시 항해 성명을 발표했고 유럽연합 관계자들도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무엇보다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2025년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각종 이의 신청과 법적 공방이 이어졌어요. 클라라는 한국팀이 걱정됐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도 견딜 수 있을까요? 2025년 4월 드디어 체코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수원과 5월 7일에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클라라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수연도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계약이 될 것 같아요. 3년간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체코로 출발했어요.
클라라도 그 역사적인 순간을 취재하기 위해 다시 프라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식 하루 전인 5월 6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EDF가 체코 브루노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계약 체결을 중단하라는 요구였어요. 클라라는 법원 청사 앞에 나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프랑스 측 변호사들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반면 한국 측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브루노 법원이 프랑스 측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한국 대표단이 체코에 도착한 바로 그날 계약식은 무산됐습니다. 클라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수연 씨, 괜찮으세요? 이수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의연했습니다. 실망스럽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상급법원에 항고할 예정입니다. 클라라는 이수연의 목소리에서 굳은 의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2025년 5월부터 6월까지 체코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국 측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를 제기했지만 솔직히 희망은 크지 않았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이미 이번 사건을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독일의 한 에너지 전문가는 아시아 기업이 유럽 법원에서 이기기는 어렵다고 단언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정의가 승리했다며 브루노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어요. 클라라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관련 기사를 마무리하고 독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6월 4일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클라라가 베를린의 사무실에서 다른 기사를 쓰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체코 에너지부 관계자였어요. 클라라 씨, 큰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인가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파기했습니다. 클라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처분 파기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한국 한수원과의 계약이 다시 가능해진 거예요. 법원이 브루노 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클라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그럴 수가 있나요? 그녀는 급히 인터넷으로 관련 뉴스를 검색해봤어요.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전격 파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입찰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었으며 체코 정부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어요. 더 중요한 것은 계약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계약 금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즉시 이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이수연 씨, 소식 들었어요? 이수연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방금 들었어요. 아직 실감이 안 나네요. 기분이 어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수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며 들려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클라라 씨가 계속 관심 가져주셔서 힘이 됐어요. 클라라는 그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이수연과 한국팀이 겪었을 고통과 좌절을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했거든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이 마침내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수연 씨, 축하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계약을 체결해야죠. 그날 저녁 클라라는 베를린 시내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9개월간 자신이 목격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프랑스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반전을 만들어낸 걸까요? 클라라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한국팀의 진정성과 실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기술과 성능으로 승부했거든요. 클라라는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유럽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된 것이죠. 기술과 실력은 국적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체코 정부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까지 맞춰놓은 상태였어요. 정말로 한국과 계약하고 싶어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결정 이후 상황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체코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번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클라라는 이제 제대로 된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9개월 전에 미리 써놓은 기사 초안이 완전히 틀렸거든요. 프랑스의 완승이라는 제목은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클라라는 노트북 앞에 앉아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써야 할까요? 단순히 결과만 보도하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독자들에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어요. 그녀는 지난 9개월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편견들, 이수연과의 만남, 프랑스의 압박, 법정 공방, 그리고 마지막 반전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이야기였어요. 클라라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부터 고민했어요. 여러 가지 후보가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한국의 승리, 체코 원전 수주의 진실, 기술이 국적을 이겼다. 하지만 어느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때 이수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국적이 아니라 성능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클라라 자신의 변화도 생각났어요. 유럽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게 된 과정 말이에요. 마침내 클라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왜 한국을 과소평가했을까? 이 제목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유럽 언론의 편견에 대한 반성, 한국 기술력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죠. 기사 내용도 신중하게 썼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담았어요. 이수연과의 인터뷰 내용, 프랑스의 정치적 압력, 법정 공방 과정까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가동률 96%, 바라카 원전의 성공 사례 30%, 저렴한 건설 비용까지 모든 것을 팩트에 기반해서 작성했습니다. 클라라는 기사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소감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이번 취재를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무엇보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 유럽이 최고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 팀을 직접 만나보니 그들의 실력은 결코 유럽에 뒤지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 있었다. 기사를 다 쓰고 나서 클라라는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며칠 후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됐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수천 개의 댓글과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 언론들도 클라라의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언론들도 클라라의 기사를 크게 보도했다는 점이었어요. 클라라는 자신의 기사가 두 나라 사이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에 만족했어요.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나온 바로 그날, 2025년 6월 4일 오후에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 사나 두코반이 이 원자력 발전사가 마침내 최종 계약에 서명한 것입니다. 클라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9개월 넘게 지켜봐온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어요.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공식 발표에서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한 즉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문서를 통해 이루어진 서명이었지만 그 의미는 무엇보다 컸어요. 180억 달러, 약 25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거든요. 클라라는 즉시 이수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수연 씨, 드디어 해내셨네요. 정말 축하해요. 이수연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함께 깊은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클라라 씨,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는데 결국 해냈네요. 어떤 기분이에요? 벅차요. 하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이제 체코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원전을 만들어드려야 하거든요. 클라라는 이수연의 말에서 진정한 엔지니어의 자세를 느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기보다는 앞으로의 책임을 생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클라라는 프라하에서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9개월을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수연은 그저 한 명의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럽 최대 원전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리더가 되어 있었죠.
프랑스 EDF는 여전히 불복하며 유럽연합에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상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게다가 체코 정부의 의지도 확고했습니다. 클라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팀의 끈기였어요. 정치적 압박과 법적 공방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건 말이죠. 베를린에 도착한 클라라는 마지막 후속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계약 서명으로 마무리된 체코 원전, 한국의 진짜 실력이 증명된 순간이었어요. 기사에서 클라라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체코 프라하에서 서명된 한 장의 계약서는 단순한 비즈니스 문서가 아니다. 이것은 기술과 실력이 정치적 압력과 편견을 이겨낸 승리의 증거다. 한국은 이번 계약을 통해 유럽에서도 자신들의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클라라는 또한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기자로서 나는 이번 취재를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편견 없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앞으로도 국적이나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사실과 진실만을 추구하는 기자가 되겠다.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클라라는 이수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수연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체코에 좋은 원전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번 성공이 더 많은 한국 기업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수연의 답장은 간단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클라라 씨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5년 6월 4일 한국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계약 서명으로 막을 내린 이긴 여정은 단순한 수주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공정한 경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클라라 호프만이라는 한 독일 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 이야기는 전 세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실력은 결국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미얀마 산골에서 자란 19세 소녀와 전라남도 곡성에서 혼자 살아온 51세 총각 농부의 만남. 32살이라는 엄청난 나이 차이, 언어도 문화도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되었을까요? 처음엔 마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온갖 오해 속에서 힘들어했던 이들이 결국 모든 편견을 뛰어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된 감동적인 과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는 여러분도 예상하지 못할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꺼인주 깊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린다 윈모에는 20살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어른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사였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린다는 하루 종일 부모님의 밭일을 도우면서도 저녁이면 어김없이 마을 공터로 향했죠. 그곳에는 낡은 텔레비전 한 대가 놓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곤 했습니다. 린다가 가장 좋아했던 드라마는 사랑의 불시착이었어요. 북한 여자와 남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린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라마 속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미얀마와는 전혀 다른 문화였지만 왠지 모르게 친숙하고 정겨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국제 NGO 관계자가 찾아왔어요. 한국의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젊은 미얀마 청년들에게 한국 농업 기술을 배울 기회를 주고 동시에 문화 교류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린다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만 보던 한국에 실제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딸아, 너무 멀리 있는 나라야. 게다가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혼자 가겠다는 거니?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린다가 아직 어린데 낯선 땅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하지만 린다의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저는 정말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농업 기술도 익혀서 우리 마을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간곡히 부탁하는 딸의 모습에 부모님도 결국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드디어 허락을 받아낸 린다는 기쁨에 겨워 잠을 이루지 못했죠. 출발 당일 양곤 공항에서 린다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린다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배워서 꼭 성공하고 말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한 린다는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글 간판들과 깔끔한 도로,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NGO 담당자인 김소연 간호사가 공항에서 린다를 맞이했습니다. 김소연은 30대 중반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여성으로 오랫동안 국제봉사활동을 해온 경험이 풍부한 분이었죠. 린다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긴 여행 때문에 피곤하시죠? 김소연의 친절한 말에 린다는 어색하지만 열심히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정말 아름다워요. 아직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이 담긴 말투였어요.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 아침 일찍 전라남도 곡성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들은 린다에게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높은 아파트들이 줄지어 선 도시 풍경에서 점점 논밭이 많아지는 시골 풍경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며 린다는 마음속으로 기대감을 키워갔습니다. 곡성역에 도착하자 김소연이 미리 연락해둔 마을 이장님이 나와 계셨어요. 60대 후반의 인자한 인상을 가진 이장님은 린다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마을에. 멀리서 고생해서 왔구만. 이장님의 따뜻한 인사에 린다는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마을로 향하는 길은 구불구불한 산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미얀마 고향과 비슷한 면도 있었지만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산은 더 푸르고 정돈된 느낌이었고 농가들도 깔끔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집이 린다 씨가 머물 곳이에요. 이장님이 가리킨 곳은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집 앞 넓은 밭에서는 한 남자가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꽤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묵묵히 배추를 돌보고 있었죠. 저분이 한기섭 씨예요. 린다 씨가 함께 일하게 될 분입니다. 김소연의 소개에 린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에서 내린 린다를 본 한기섭은 잠시 손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50대 초반의 나이답게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오랜 농사일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린다는 왠지 모르게 이 남자에게서 안정감을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린다가 어색하게 인사하자 한기섭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린다는 그것이 무례함이 아니라 단순히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어색함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린다가 곡성마을에 정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언어 문제가 가장 컸어요. 한기섭은 원래 말수가 적은 성격인데다 린다와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했죠. 물 여기. 밥 먹어. 이런 식의 간단한 단어들로만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장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린다를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저 외국 처자가 왜 우리 마을까지 왔을까? 혹시 돈 벌러 온 게 아닐까? 하는 수군거림들이 린다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물론 아기는 없었지만 린다에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한기섭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그에게 갑자기 젊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어색했어요. 더군다나 32살이나 어린 외국인 여성이었으니까요. 내가 이 애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린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밭일을 도왔고 저녁에는 혼자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김소연이 가져다준 한국어 교재를 보며 단어 하나하나를 외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차근차근 익혀나갔습니다.
한기섭은 린다의 이런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 애가 정말 진심이구나. 한기섭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 린다가 혼자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기섭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어요. 힘들죠? 한기섭이 처음으로 린다에게 관심을 표현한 순간이었습니다. 린다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한기섭에게는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한기섭의 말에 린다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으로 따뜻한 감정이 흘렀어요. 그날 밤 린다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한기섭 씨가 처음으로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다. 비록 말은 많지 않지만 이 사람에게는 진짜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린다의 마음속에는 한기섭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점차 린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 할머니들은 린다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 애가 참 착하네. 일도 열심히 하고. 처음에 경계심이 서서히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9월 말 갑작스럽게 찾아온 태풍으로 인해 곡성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고 한기섭은 배추밭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5시 비가 조금 약해진 틈을 타서 한기섭은 밭으로 향했습니다. 배추들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리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밭에 도착해보니 이미 누군가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린다였어요. 비옷도 없이 온몸이 비에 젖은 채 배수로를 파고 있었습니다. 한기섭은 깜짝 놀라 달려갔어요. 린다 씨, 왜 이런 비에 나와 있어요? 배추가 걱정되어서요. 린다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기섭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어린 여성이 자신의 일을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감기 걸려요. 들어가세요. 한기섭이 가져온 우산을 린다 위에 받쳐주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작업복 겉옷을 벗어 린다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린다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따뜻함이었거든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한기섭은 린다에게 농사 기술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배추는 이렇게 심어야 해요. 물은 이만큼 줘야 하고. 말수가 적었던 한기섭이 린다 앞에서는 조금씩 말이 많아졌습니다. 린다도 한기섭에게 미얀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서툰 한국어지만 고향의 풍경, 가족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미얀마는 정말 따뜻한 나라예요. 사람들도 모두 친절하고. 린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기섭은 처음으로 외국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두 사람은 밭 한가운데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한기섭이 만든 김치찌개와 린다가 만든 미얀마식 볶음밥을 함께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거 맛있어요. 린다 씨 요리 솜씨가 좋네요. 서로를 칭찬하며 웃음이 늘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한기섭이가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 저 외국 처자도 참 착한 것 같고. 처음에 호기심 어린 시선이 점차 따뜻한 관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린다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린다야, 우리 기섭이 좋은 사람이야. 말은 없어도 마음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거든. 할머니의 말에 린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그녀도 한기섭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린다는 고향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한국 생활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함께 일하는 한기섭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말은 많지 않지만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농사일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저도 한국어가 많이 늘었어요. 편지를 쓰며 린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웠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곡성 마을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다문화 가정과 농촌 체험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며 린다와 한기섭을 취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제작진은 농촌의 아름다운 문화교류를 알리고 싶다며 계속 설득했고 결국 촬영에 응했습니다. 촬영은 이틀 동안 진행되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밭일하는 모습, 점심을 나눠 먹는 모습, 그리고 간단한 인터뷰까지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가 뭔가요? 한기섭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들은 평범했고 린다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한기섭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한 달 후 방송이 나갔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어요. 51세 한국 농부와 19세 미얀마 처녀의 기묘한 동거 생활. 편집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눈 대화들이 마치 연인 관계처럼 편집되어 있었고 나이 차이만 계속 강조되어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인터넷 반응이었습니다. 방송 직후부터 온라인 게시판과 소셜미디어에는 악성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이게 무슨 사랑이야? 그냥 돈 보고 온 거 아니야? 나이 차이 좀 봐. 완전 아버지뻘인데. 불쌍한 할아버지 속이는 것 같아. 심지어 이건 연애가 아니라 노예 계약 같다는 극단적인 댓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린다는 이런 반응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오해받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눈물만 계속 흘렸습니다. 한기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어요.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린다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한기섭은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힘든 건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다시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린다는 한기섭과 대화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고 한기섭도 린다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나던 두 사람의 감정에 찬물이 끼얹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악성 댓글들과 함께 린다를 응원하는 댓글들도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전 아이에 혼자 외국 와서 농사일 배우는 게 쉬운 일인가요? 진짜 사랑이면 나이가 뭐 대수인가요? 두 사람 다 순수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매도하는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린다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알고 보니 린다는 미얀마에서 꽤 유명한 가문이 딸이었어요. 린다의 할아버지는 미얀마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인물이었고 아버지도 지역에서 존경받는 교육자였습니다. 린다가 한국에 온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한국 문화와 농업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였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NGO 담당자인 김소연 간호사였어요. 김소연은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고는 곧바로 곡성으로 내려왔습니다. 린다가 며칠째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린다야, 괜찮아? 김소연이 도착했을 때 린다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기섭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며칠째 저러고 있어요. 밥도 안 먹고. 김소연은 린다의 방문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어요. 린다야, 김소연 언니야. 문 좀 열어줄래? 한참 후에야 린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나쁘게 생각해요. 린다는 김소연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김소연은 린다를 달래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린다야,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 인터넷에 있는 악성 댓글들은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쓴 거야. 너를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모두 너를 응원하고 있어. 그리고 김소연은 한기섭을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기섭 씨, 린다가 정말 어떤 아이인지 아세요? 김소연은 한기섭에게 린다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린다가 얼마나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한기섭을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여기 왔어요. 돈이나 다른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기섭 씨를 진심으로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소연의 말에 한기섭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기섭은 그동안 자신이 린다를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방송 이후 린다를 피하듯 대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내가 너무 겁쟁이였구나. 남들 시선만 신경 쓰고 린다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 그날 저녁 한기섭은 용기를 내어 린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린다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린다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한기섭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해 보였거든요. 미안해요, 린다 씨. 제가 너무 못했어요. 한기섭의 첫 마디였습니다. 방송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린다 씨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남들 시선만 신경 쓰고. 린다는 깜짝 놀랐어요. 한기섭이 이렇게 긴 말을 한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아니에요, 기섭 씨 잘못 아니에요. 린다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너무 예민했어요. 기섭 씨한테 피해줄까봐 걱정됐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해와 걱정으로 멀어졌던 마음이 다시 가까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소연은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서로의 진심이니까. 김소연의 격려에 린다와 한기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돈독해진 관계였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변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김소연의 조언에 따라 린다는 마을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참가한 것은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김치 담그기였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린다의 진심 어린 모습에 할머니들이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린다야, 배추 이렇게 절이는 거야. 고춧가루는 이만큼 넣고. 할머니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자 린다는 정말 기뻤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열심히 배울게요. 린다의 한국어도 많이 늘어 있었습니다. 김치 담그기가 끝나고 할머니 한 분이 린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린다야, 너 참 착하구나. 우리 며느리 같아. 그 말에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정말 부지런하고 예의도 바르고. 린다는 김치 담그기뿐만 아니라 마을의 모든 행사에 참여했어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점심 준비를 도왔고 마을 청소에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에는 장터에서 봉사활동도 했어요. 특히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 한 분을 돌보는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매일 아침 안부를 확인하고 간단한 청소와 빨래도 도와드렸어요. 린다야, 고맙다. 우리 손녀딸 같아. 할아버지의 말에 린다는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한기섭도 린다의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감동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누구보다 성숙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린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한기섭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10월 말 한기섭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무거운 배추 상자를 옮기다가 허리를 다친 것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최소 2주간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확철인데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지? 배추들이 다 상할 텐데. 한기섭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하지만 린다가 나섰습니다. 기섭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린다 씨 혼자서는 힘들어요. 너무 무거운 일이야. 한기섭이 걱정하자 린다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그동안 기섭 씨한테 많이 배웠어요. 꼭 해낼게요. 다음 날 새벽 4시부터 린다는 혼자 밭으로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2배로 힘든 일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배추를 수확하고 포장하고 트럭에 싣는 모든 일을 혼자서 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린다의 모습을 보고 감동했어요. 저 어린애가 저렇게 열심히 하네. 정말 대단하다. 몇몇 아저씨들이 나서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기섭이 조금 회복되어 밭에 나와 보니 모든 일이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었어요. 배추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고 출하도 제때 이루어졌습니다. 린다 씨,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 모든 걸 혼자서 해낸 거예요? 린다는 땀을 흘리며 웃었어요. 기섭 씨가 좋아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 한기섭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여성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한기섭은 린다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린다 씨, 저는 린다 씨가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춘 한기섭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린다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린다도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저도 기섭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기섭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에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기섭 씨와 함께요. 두 사람의 고백 이후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었어요. 린다와 한기섭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처음에는 나이 차이를 걱정하던 사람들도 두 사람의 진심을 보고는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이 되자 한기섭은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린다에게 정식으로 청혼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죠. 바로 린다의 부모님께 허락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린다 씨, 미얀마에 같이 가요. 한기섭의 제안에 린다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시는 거예요? 네, 제대로 인사드리고 허락을 받고 싶어요. 12월 초 두 사람은 함께 미얀마로 향했습니다. 한기섭에게는 생전 처음 타보는 국제선 비행기였어요.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었지만 린다와 함께라서 든든했습니다. 미얀마에 도착한 한기섭을 본 린다의 부모님은 깜짝 놀랐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한국 남성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거든요. 한기섭은 미리 준비해간 정장을 입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기섭입니다. 서툰 미얀마어였지만 진심이 담긴 인사였어요. 린다가 통역을 도와가며 한기섭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린다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한기섭은 무릎까지 꿇으며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 모습에 린다의 아버지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흘 동안 한기섭은 린다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밭일도 하고 미얀마 음식도 먹으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 같다. 린다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린다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눈에 보여.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린다의 부모님은 한기섭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을 부탁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허락을 받은 한기섭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마을 최고의 결혼식으로 만들어주자. 이장님의 한마디에 온 마을이 들썩였어요. 결혼식 날 린다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한국까지 왔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한국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감동했어요. 마을 회관에서 열린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복을 입은 린다는 공주처럼 예뻤고 양복을 입은 한기섭은 그 어느 때보다 멋있어 보였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하는 모습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린다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저는 기섭 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두 사람의 맹세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결혼 1년 후 린다와 한기섭에게는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하나였어요. 한국과 미얀마가 하나로 이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는 한국어와 미얀마어를 모두 배우며 자라고 있어요. 린다는 이제 마을 부녀회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도 완전히 유창해졌고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린다를 곡성의 보물이라고 부릅니다. 한기섭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린다와 하나가 있어서 매일이 행복합니다. 농장도 점점 커져서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성공한 농가 중 하나가 되었어요. 사랑에는 나이도 국경도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린다와 한기섭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어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곡성마을에서는 린다와 한기섭 그리고 귀여운 하나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고 마을에는 언제나 따뜻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